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9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버, 안녕하세요. 금요일, 오늘도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시작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오늘은 좀 우리에게서 물리적 거리는 3,5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바로 곁에 있는 곳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얀마입니다. 다들 뉴스 기사로, 영상으로 지금 현재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접하고 계실 것 같아요. 4월 8일 어제죠. 미얀마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의 집계와 자체 파악한 사망자를 취합한 결과 4월 7일 군경의 총격으로 길거리 투쟁을 하던 시민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을 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2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요. 우리나라 시민들은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 시절이 겹쳐 보인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다루는 좋은 보도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팀장님, 좀 좋은 보도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총선, 11월 열렸던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의혹을 들면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정부 인사들이 구금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정권을 지금 잡았는데요. 이에 시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에서 사실 정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잘 요약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저희가 읽어드린 내용 중에 누적 사망자가 600명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수치는 거의 병원에서 사망한 시민만 집계한 수치고요. 실제로는 미얀마의 이 반란군들이 집에 있는 시민들을 체포해 가서 시신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기 때문에 집계된 수치보다 사망자는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얀마 이 반란군들이 일반 언론들을 모두 다 통폐합시킨 것도 아니고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해체시켰어요. 언론 매체들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리하는 군부 독재 정권이 관리해왔던 그리고 이 지금의 반란군들이 관리하는 언론 매체를 제외하고는 싹 다 거의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반 매체들, 독립 매체들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기자들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그러면 이 정보를 알리고 있냐면 SNS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 정리해드린 내용들보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 현지 상황이 이러한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과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좋은 보도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시사인과 주간경향의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보도들 중에 이 두 개를 꼽아오신 이유는요? 일단 두 시사 주간지가 했던 보도들이 미얀마의 항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 정확히 쿠데타가 벌어지게 된 계기나 과정들을 잘 설명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하잖아요. 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항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담아낸 보도들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시사임 기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 상황에 이르기까지 미얀마의 역사 그리고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있다고 하던데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시사인의 미얀마의 시민 저항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라는 기사인데요. 청관열 기자의 기사였고요. 이 보도 같은 경우는 미얀마의 이 민주화 항쟁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쉬운, 그러니까 네. 읽어보면 이 항쟁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이런 방향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보도였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미얀마의 지리적 위치부터 짚고 가야 됩니다. 네. 미얀마는 중국 아래에 있고 인도 옆에 있는 맞아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국이 인도를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이 미얀마도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간 정부가 이제 세워진 거죠, 처음으로. 네.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했고요. 1962년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이 이제 군부 독재로 넘어가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쭉 유지가 되어오던 군부 독재 정권이 1988년에 민주항쟁이 한번 일어나면서 이게 그 미얀마에서는 이제 8888 항쟁이라고 부르는데 88년 8월 8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항쟁이 일어나면서 군부 독재가 1차적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 군부 독재가 무너진 상황이 얼마 가지 못했고요. 결국은 9월 달에 다시 이 군부 독재가 집권을 하면서 네. 2차 군부 독재가 이어진 거죠. 근데 2차 군부 독재 이후에 1990년에 총선이 치러집니다. 근데 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정당이 이제 압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 당연히 NLD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이 아웅산 수치가 잡고 다시 민주화 과정을 밟을 줄 알았지만 군부가 이 총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선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군부가 다시 집권을 하면서 사실상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 시기가 되면 1990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를 내린 시기이고 당연히 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부정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이 서구권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무역 제재를 내립니다. 근데 미얀마 내부에서는 그동안 군부 통치가 있었고 시민들이 항쟁을 해서 민주정권을 이룩했지만 그게 다시 군부에 의해서 뒤집혔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요구를 이 군부 정권이 독재 정권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역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네. 민주주의의 꽃을 부정하고 무효화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사회에서 너네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서구권으로부터 완전히 뭐 고립이 돼버렸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하나가 있었죠. 1990년대에 가장 이 경제 부흥기를 시작했던 중국? 네,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중국과 네. 국경 무역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미얀마의 민생을 중국이 무역으로서 책임지는 위치에 놓인 거고 그렇다 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상황이 이제 2000년대까지 쭉 이어졌고요. 근데 2008년도에 미국에서도 큰 일이 벌어졌지만 이 미얀마에게도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정책을 이전의 대통령들과 다르게 아시아로 옮겨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도 주력으로 볼 수 있었던 국가는 미얀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미얀마에게 이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과정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기억나네요. 피벗 투 아시아인가? 그런 거를 좀 내세웠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정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게 경제 무역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활로를 중국 외에 서구권으로도 넓히고 싶었고요. 그렇죠. 그런 욕망이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서구권으로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군부 독재를 유지할 수 없었거든요. 네. 이 군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지만 당연히 서구와 무역이 가능했고 미국과 무역이 가능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 그러면 총선을 치러서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부의 계획은 사실상 그냥 잘 차려진 밥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너네가 숟가락만 얹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판을 다 짜고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모양새만 갖출 수 있는 네. 형태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 201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10년 총선이 군부가 이미 계획한 대로 이대로 총선이 그대로 치러졌고요. 그래서 형태상의 민주주의는 갖춰졌지만 사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군에서 퇴역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류의
그 이전에 이미 군부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네, 그냥 어떤 네, 옷만 말인지 바꿔서. 알겠어요. 네, 옷만 바꿔서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형태의 위성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시사인의 표현도 위성 정권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이런 형태의 정부가 마련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요구가 조금 더 세집니다.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2012년 12월에 최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웅산 수치를 만나는 네. 뭐 사진도 찍히기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더 붙은 거죠, 민주화에. 그래서 2015년에 치러진 총선에는 아웅산 수치 NLD가 참여를 했고요. 네. 당연히 압승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와 NLD가 집권을 하게 된 거고요. 이 과정까지는 사실 그 오바마 정부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아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988년에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원했던 어떤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결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2015년에 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2021년인데 거의 6년? 더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상황이 사실 6년도 안 돼서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언제든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앞서 말씀하셨던 너무 이제 군부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너네를 안 되겠어, 끌어내리겠어 하고서 내려간 게 아니라 군부가 약간 말씀하셨던 잘 차려놓은 밥상 우리가 얹어줄 테니까 너네가 뭔가 연극을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서 통치를 하던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얀마 헌법이 너무나도 군부 독재에 유리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사인 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한국 사이버 한국 외대의 장준영 교수가 쓴 책을 이제 가지고 시사인은 설명을 했는데 미얀마 헌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의회 간접 선거를 뽑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은 아닙니다. 네. 대통령이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없어요. 그럼 군 통수권 누구한테 있어요? 군 통수권은 군 총사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2인 체제네요, 그러면? 사실 2인 체제라고 보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군 총사령관이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 임명권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또 2인 체제로 뭐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이 군 총사령관의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고요. 근데 군 사령관을 그럼 대통령이 뭐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놀랍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군 총사령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통해서 되는데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이 군 총사령관을 결정하는 단위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에서 하는구나. 그렇죠. 국방안보평의회가 이제 뽑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름만 들어도 대충 그렇죠. 어떤 곳인지. 네, 국방안보평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군 총사령관, 부사령관,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이 포함돼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죠.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장관은 누가 뽑는다? 군 총사령관이 뽑는다. 군 총사령관이 뽑은 사람들이 이 구성이 돼서 군 총사령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에 유리한 사람을 뽑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절차밖에 할 수 없고요. 근데 헌법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미얀마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군 총사령관이 자동으로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군 총사령관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다 군 총사령관이 이어받게끔 헌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 비상사태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솔직히 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6년 만에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이 헌법만 본다면.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헌법이 있으면은 이 헌법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개헌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야죠. 나오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미 철저하게 안전망으로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헌법 같은 경우는 의원 정족수의 75% 찬성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전체 의원의 25%를 헌법에서 군부에게끔 군부가 임명을 하게끔 군부 몫으로 이미 자동으로 배분을 해놨어요. 이미 25%를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얀마가 그리고 아웅산 수치와 NLD가 미국이 개입을 했던 그 시기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선거에 나서서 정권을 잡았던 건 이런 상황들이
어쨌거나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게 되면 조금씩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데요. 네. 근데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미얀마의 국제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건 물론 군부가 일으켰던 일이지만 그걸 아웅산 수치가 어떻게 보면 묵인을 했다고 그렇죠. 말할 묵인을 수 하거나 있죠. 거의 뭐 지지하는 형태, 뭐 동조하는 형태의 발언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당시에 뭐 인권상도 많이 취소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뭐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이제 국민 여론을 등질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다라고 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아웅산 수치와 NLD에게 있어서도 이 군부가 가지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쭉 벌어져 오다가 올해 이제 2월에 문제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건데 네. 사실 올해 2월에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군 총책임사 이 총사령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네. 만남을 가졌어요. 네. 사실 대부분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미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거다. 아, 중국한테 미리 네, 좀 얘기 그렇죠. 언지를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쿠데타의 후견자가 돼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석을 좀 한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 지리적인 위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미얀마의 지리적인 위치가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냐면 여기를 중국이 가지고 가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은 이 시사인 보도에서 나오지만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무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통로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런 그 절차의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 부드럽게 돌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는데 스무스하게 도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근데 미얀마의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이제 딱 그 위치거든요. 여기를 이제 미국이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를 이제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중국이 그 길을 열어주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사실 아시아가 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의 중간쯤에 서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에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와 같은 네.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에서 미얀마가 만약에 중국과 결합을 해서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반대의 방향의 시그널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영향을 다른 국가들에게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문제가 중요했던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 이 군부 독재 정권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협력을 요청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이 배경들을 쭉 짚어보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뭐 급작스럽게 벌어진 쿠데타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시민들이 맞서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황이. 네. 근데 그 복잡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 보도가 이 시사인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에서 지금 한 이유를 앞서 말했지만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말을 군부에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총선에서도 NLD가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약간 얘네 힘을 누르려고 이렇게 쿠데타가 벌어진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입장이 궁금한 게 중국이 미리 언지를 들었을 것이다.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국은 지금 군부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얀마의 이 군부 쿠데타가 지금 무고한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미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학살에 이 쿠데타에 중국이 후견자였다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국제사회 온갖 욕을 먹겠죠. 그렇죠.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입장은 사실상 거의 방관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노골적으로 우린 아니야라고 뭐 입장을 밝히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형태 그러니까 암묵적 동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아마도 노골적으로 뭐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의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편을 들지도 않을 거고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사인 기사를 가지고 저희가 미얀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고 국제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좀 좋은 보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경향 기사인데 이거는 연대의 필요성을 짚기로 좋은 기사여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사실 주간 경향의 이 표지 이야기들이 다 이 미얀마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기사들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021년 미얀마는 1980년 광주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에서 열린 미얀마 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네. 다룬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도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항쟁에 이제 지지를 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뭐 기금을 마련한다던가 그리고 이런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 바자회를 연다던가 네. 하는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담겨 있는 보도였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가지고 온 보도는 이 정부도 군대도 아닌 반란군이다라는 보도였는데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NLD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네. NLD의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이 한국 지부의 지부장을 이제 인터뷰한 이 얀 나잉툰이라는 지부장님을 인터뷰한 보도였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미얀마에서 이 어떤 내용이 어떤 지지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제목에도 써 있지만 이게 군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이건 반란군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군이라고 불러야 된다. 명확하게 단어 사용을 해달라 이런 그래서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띄었던 부분은 사실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이 CRPH라고 앞서 말씀드린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있죠. 이 정당에 속해 있던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CRPH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에서 이미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소수민족들의 군과 결합을 해서 이 반란군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됐을 때에는 결국 내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을 짚어준 건데 네. 이게 충분히 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렌족이라고 해서 미얀마 내에 있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이 반란군이 전투기를 띄워서 카렌족 시민들이 있는 곳을 공습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카렌족에서도 카렌족 군 내에서도 이 반란군과 대적하는 형태가 취해지고 있고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 군부가 독재 정권을 잡았을 때에 이 소수민족 군대와 내전을 중단하는 평화협정을 했었는데 이 문제의 평화협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깨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될 우려가 커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군의 일방적인 시민 학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군과 그리고 이 반란군과 대적하는 시민군의 전투를 통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 경향의 보도들을 쭉 보시면 지금의 미얀마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향후로 진행될 방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보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기사를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면 이렇게 손가락 3개를 드는 사진을 찍어서 다 같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 손가락 3개를 드는 건 무슨 의미죠? 이게 뭐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도 사용이 됐었던 이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헝거게임이라는 소설 영화에 등장하는 저는 사실 그 소설과 영화를 보지 않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이제 주인공과 이 독재 체제에 맞서는 반란군들이
독재 체제에 맞선다라는 그 주인공을 지지하는 표시를 이제 세 손가락을 들어서 네.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착안이 돼서 이번 집회에서도 세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시그널이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이 뜻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정확한 뜻은 제가 짚어드리기 힘든 것 같아서 그 뜻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 3개를 들어서 이제 미얀마를 지지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지금 한국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난다, 뭐 이외에도 여러 민주화 운동이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지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시민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워낙 물리적 거리가 있기도 하고 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시사인 기사에서도 나와서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미얀마 시민의 생명을 위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기사고요. 쟁점은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거나 혹은 기금을 만들어 놓는 일인데, 전달을 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 NLD의 한국지회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 있는 미얀마 이 공무원들이나 혹은 열심히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모색을 하고 있고, 전달에 좀 어려움이 최근에는 생겼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전달을 구체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금을 조성하는 이 작업도 굉장히 필요한 게, 이번 이 시위가, 이 민주화 항쟁이 어떻게 끝이 나건 이 이후에 미얀마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그리고 이미 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거다, 분명히. 그래서 기금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금 조성에 참여하시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얀마의 이번 시위가 굉장히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SNS를 통한 문제 확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뭐 시위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뭐 혹은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미얀마 시민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려지는 상황들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달아서 미얀마의 이 민주화 항쟁이 지지한다라는 표현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사진을 올리거나 하면은 미얀마 현지에서도 그 전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사진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SNS를 하신다라면은 미얀마의 이 항쟁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세 손가락을 찍어서 사진을 올린다거나 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도 지지의 연대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얀마 시민분들이 이제 곁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해외에서 우리가 당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고 연대하고 지지합니다라는 것만 알려도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민주화 운동이 잊혀지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능하시고 뜻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냉채 웅지는 갔네요.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오늘은 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뭐 5.18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항쟁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그리고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사실 굉장히 이 노래의 그 가장 슬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라는 네. 그 부분이. 근데 이 가사에 나오는 그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라는 가사에 산자는 그 시절의 산자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나간 그 민주 열사들의 외침은 미얀마에게도 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 열사들의 외침,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는 외침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민주화 항쟁에 지지하고 연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와 임동준 팀장님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를 소개하는 좋은 보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저는 이 미얀마 시민들이 이렇게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얼른 민주주의 그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민주주의를 얼른 이룩해서 평화를 되찾고 또 일상 또한 되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